간단하게 또 교수님에 대한 자랑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에 재직을 쭉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난 봄까지 재직하다가 사실은 여름부터 퇴직을 해서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87년부터) 재직을 하셨으면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 29. 29때부터 서울대 교수를 하셨다고요? 너무 사기 같은. 최명훈 교수님은 금방 들으셨지만 엄청난 스펙에 대단하신 분이신데 작년에 이제 퇴직하시고. 올해. 올해. 이번 여름에. 네, 이번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래서 해가 넘어갔습니다. 네. 요새 보면 1년이 하루처럼 지나가서 죄송합니다. 퇴직하시고 저희와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기 굉장히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매주 오셔서 저희랑 어려운 얘기를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의 교양을 위해서 도와주시기로 기꺼이 나서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보시나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에너지란 게 과연 무엇인가, 이제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이제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에너지가 이걸 좀 설명을 드렸고, 그 에너지 중에서 특별히 핵 에너지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그러면 그 핵 에너지를 우리가 현실에서 실제 생활에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핵 발전이죠. 이제 전통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이라고 불렀습니다만, 그 핵 발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핵 발전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고, 그 성격이 어떻게 된 건가, 이제 그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핵 발전은 사실 여기 이제 그 옆에 계신 이정윤 대표께서 사실 전문가셔서 그 기술적인 문제는 그 이정윤 대표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좀 이제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전 물리학자 입장에서 조금 더 원론적이고 더 이렇게 본원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조금 이제 여러분들께 좀 가능하면 좀 전달을 해볼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은 사실 응용 분야거든요. 그래서 원전 얘기하면 설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열수력적인 설계 문제, 그 다음에 원자로 핵 분열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만 가장 원천적인 기술이 사실 거기서 핵이 깨지는 그런 분야거든요. 근데 그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그렇게 피상적인 내용만 보고 있지,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것들, 특히 핵 분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 그런 것들은 원천 기술이라 저희들이 아주 근본적인 기술이라 이론이고, 그래서 그쪽은 참 취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내용을 두고 같이 얘기도 하고 했었지만 제가 참 아쉬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사용회로 봉 안에 과연 어떤 물질들이 어떻게 수십만 년 지나가서 어떻게 이것이 변화될 것인가 하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그거는 우리 엔지니어링 분야가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사실 아니에요. 물리, 화학 이런 분야, 기초학문이 사실 그런 것들을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원전 문제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쉽게 뵙기 힘든 분이에요, 여러분. 서울대 가셔야 뵐 수 있는 분인데. 그러면은 뭐 시작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직 못 들어가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를 지금 이제 반복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 이제 이렇게 총 4가지를 이제 구성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물질과 에너지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중에서 핵 에너지와 방사선 문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핵발전, 구체적인 핵발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그 현황과 전망을 말씀드리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중에 이 2가지, 위에 2가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사실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핵발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핵발전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핵 분열에 의한 이제 전통적인 그 핵발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뒤에 이제 요새 상당히 신문을 좀 떠들썩하게 했었던 핵융합 문제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핵발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방법과 성격을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고 또 아마 이제 이정현 대표님께서 그동안 이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많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가능한 한 좀 빨리 지나갈 수 있으면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핵반응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자로라고 흔히 보통 부르는 겁니다. 전 이제 보다 정확한 이름은 핵반응으로라고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여기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제호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성자가 이제 핵분열을 하면서 중성자가 나오는 중성자를 다른 그 원자 핵이 받아서 또 분열을 이제 이어가서 이른바 연쇄 반응, 사슬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 제호봉이라는 거는 그 중에 중성자 나오는 것을 일부를 흡수를 해서 그 핵분열의 반응의 빠르기를 좀 조절하는 거죠.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나오면 이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좀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붕소를 많이 썼지만 요새는 아마 카드뮴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프뮴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감속제라고 하는 건데 이제 글자 그대로 이거는 조금 이제 속도를 늦춰준다는 뜻입니다. 중성자가 튀어나올 때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그 옆에 있는 핵에 충돌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이제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옆에 있는 원자 핵을 좀 잘 때려주게 하기 위해서는 중성자 나오는 속도를 조금 늦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물질을 우리가 감속제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속도를 낮춰줘야 핵을 잘 맞춘다. 요거까지만 알아요. 근데 왜 낮춰줘야 잘 깨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이제 사실 물리학에서 조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differential scattering cross section이라고 하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흩뜨림 단면적, 흩뜨림 자름 넓이 이렇게 되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해서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와서 그럼 여기에 부딪혀서 반응을 할 수 있냐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중성자의 에너지와 관련이 됩니다. 얼마나 빠른 중성자 나오냐에 관련해서 이제 그것이 너무 빠르면은 말하자면 제대로 여기 충돌 부딪히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좀 속도를 좀 적당히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연계에서는 좀 이해가 하기 쉬운, 조금, 어려운 그 아주 개념입니다. 초미세 분야. 그렇습니다. 그 사실 이제 양지역학이라고 하는 물리학에서 많이 쓰는 그런 양지역학이라는 방법을 써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비교적 양지역학에도 조금 상당히 뒷분에 나오는 조금 어려운 계산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떤 물질을 이렇게 감속제로 쓰느냐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물입니다. 물. 우리가 보통 물이라는 걸 우리가 보통 경수라고 부르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가볍다는 뜻이죠. 경수라는 건. 우리가 보통 뭐냐면 이제 보통 수소 혼자 2개하고 산소 혼자 하나가 결합한 것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반응 화학식으로 H2O라고 쓰죠. 수소 원자가 2개, 산소 원자 1개. 근데 그 수소라는 것이 보통의 수소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의 수소는. 그걸 우리가 보통 가벼운 수소인데 어떤 수소는 좀 드물지만 거기 양성자 하나에다가 중성자 하나 더 붙여갖고 수소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통 그럼 이제 무거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중수소라고 부릅니다. 중수소. 그래서 중수소가 결합해갖고 역시 중수소 2개가 원자 2개가 산소 원자 하나랑 결합을 해서 물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 물은 보통 물보다 말하자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중수라고 부르는 거죠. 중수. 그래서 대개는 이제 경수 보통 물을 쓰는 것이 쓰거나 아니면 중수 무거운 물을 쓰는데 보통 물을 쓰는 그 핵반응으로 우리가 보통 경수로라고 부릅니다. 경수로. 그다음에 무거운 물, 즉 중수를 쓰는 감속제로 그런 핵반응로를 우리가 중수로라고 부르는 거죠. 아마 경수로 중수로는 뭐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경수로 중수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 경수로는 이 물이 상당 부분 중성자를 흡수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럴 때는 우라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을 아직 못 하겠습니다만 우라늄이 대개 이제 238이라 그래서 이 중성자하고 이 양성자의 숫자를 합친 것이 238개가 되는 게 대부분 우라늄입니다. 근데 그런 우라늄은 사실은 그 핵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쪼개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우라늄은 우라늄 235라고 불러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양성자 숫자는 92개로 똑같지만 중성자 수가 3개가 적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개수가 235개가 되는 그러한 우라늄이 실제로 핵 반응을 이제 잘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우라늄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존재하는 우라늄이라는 건 대부분 238이고 235라고 하는 거는 불과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라늄을 이른바 농축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235하고 238을 조금 분리해서 235의 그 비율을 높이는 거죠. 238 일부 좀 분리해서 238을 235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238을 하고 238하고 차이가 네. 약간 이제 질량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네. 238이 조금 더 무겁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질량 밀도가 약간 다르니까 네, 네. 그걸 이용해서 둘을 분리를 하는 겁니다. 따로 238, 230을 조금 분리를 하는 거죠. 일부. 그것이 원심 분리를 쓰거나 아니, 238에서 235를 분리해낼 수 있다는 말하자면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히 분리는 물론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238, 235를 조금 나눠서 그래도 235가 원래는 0.7%밖에 없었지만 네. 그걸 좀 분리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3% 정도로 높인다든가 뭐 그런 거죠. 보통 이제 농축우람이라는 게 네. 뭐 폭탄을 만들면 더 많이 해야 되지만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경수로라고 하는 거는 따라서 이제 농축우람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라늄을 일반 우라늄이 아니라 거기서 상당히 이제 그걸 우리가 원심 분리나 뭐 그런 적당한 방법을 써서 235의 비율을 좀 높여줘야 되는 거죠. 네. 약간 그런 우라늄을 써야 되는데 반면에 우리가 중수를 우리가 가무석재로 쓰면 즉 중수로라고 하는 그런 핵반응로에서는 그거는 그 중수라고 하는 건 중성자 흡수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반 우라늄을 써도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농축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플루토늄 생산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따라 중수로라고 하는 건 우리가 플루토늄이라는 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핵폭탄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네. 따라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중수로를 건설하는 게 유리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핵폭탄을 만들려면 경수로보다는 중수로를 만드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중수로는 가능한 한 좀 말하자면 좀 이렇게 그 억제합니다. 이렇게 잘 못 만들게 중수로라는 게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에다가 경수로 지원을 그렇죠. 한다고. 네, 네,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계속 핵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할 거면 평화적 목적으로 그냥 발전이나 해라. 네, 그렇습니다. 경수로 지원 사업을 그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나오는 그때 한 우리가 20년 전이죠. 예. 그때 경수로, 중수로가 지금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네. 농축우라늄은 우리가 영화 보면 자주 나오죠. 농축우라늄 시설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무슨 테러리스트라든가 무슨 그렇죠. 예. 예. 그 뒤에 다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통 이제 물이나 중수를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흑연도 썼습니다. 흑연. 네. 근데 흑연을 쓰는 걸 이제 흑연도라고 하는데 이거가 바로 체르노빌이죠. 흑연은 좀 위험한 것이 흑연은 불이 탄소죠. 탄소니까 불이 잘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따라서 사고가 났었을 때 화재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따라서 흑연로는 좀 이제 위험했고 체르노빌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BMK가 흑연로를 지칭하는. 예, 아, 그 체르노빌 드라마 보면 저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네. RBMK 얘기가.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핵반응로에 들어가는 게 이제 연료 말고도 이제 핵반을 조절하는 게 이제 제어봉 그리고 감속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냉각제입니다. 냉각제는 좀 식혀줘야 되는 거죠. 너무 뜨거워지면 위험하니까 적당할 때 필요할 때 좀 식혀줘야 되는데 그 냉각제는 바로 보통 이제 물을 씁니다. 물이 사실은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물은 굉장히 좀 특이한 물질이거든요. 제가 이제 물리학에서 물 연구를 좀 꽤 했었는데 물이라는 것이 왜 특이하냐면 여러 가지 물은 굉장히 이상한 물질이라서 우리가 무려 67가지의 물은 굉장히 이상한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네. 67가지 성질이. 그 중에 하나가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견줌열, 한자어의 비열이 굉장히 커서 말하자면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은 다른 거에 비해서.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뭐 다른 물질은 우리가 쉽게 온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데 물은 훨씬 더 어렵거든요. 어렵다는 얘기는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왔다 갔다 해줘야 됩니다. 온도를 바꾸려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거죠. 물이라고 하는 건. 네. 그래서 따라서 우리 몸도 우리 몸의 한 70%가 물인데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지구상에도 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다가 다 물이니까. 물이 많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기후변화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흔한 물질이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그거를 물리학적으로 보면 또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어려운 분야네요. 사실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뭔지 아무도 정체를 모르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은 정말로 어려운. 혹시 제가 정말 기회가 혹시 되면 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밌는 게 정말 많은데 하여튼 뭐 적어놔야지 뭘. 적어놔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물이 냉각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찬물을 공급하면 물의 온도를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따라서 그냥 차게 굉장히 식히는 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물은
금방 뜨거워지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예. 다른 물질보다는 예를 훨씬 들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 온도 쇠붙이 보존이 같은 잘 거는 된다. 예, 쇠붙이는 금방 그렇죠. 뜨거워지고 바로 뜨거워지죠. 물이 훨씬 더 그러네요. 잘 안 뜨거워집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냉각질에서 물을 쓰는데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발전을 이제 해야 되니까 핵 발전이라는 게 발전을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수증기가 필요합니다. 수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전기를 돌리는 건데 네. 그럴 때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냉각제로 물을 쓰니까 그 냉각제로 쓰는 물을 이게 냉각수라고 이제 부르겠는데 그 냉각수 자체를 그냥 그대로 그걸 수증기로 만들어서 그걸로 그냥 발전을 터빈을 돌리는 거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냉각수하고 그걸 분리해서 네. 냉각수는 냉각만 시키는 데 쓰고 따로 또 물을 따로 끓여서 수증기를 빼서 그거 갖고 이제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방식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냉각수 자체가 곧바로 수증기 역할을 해서 곧바로 돌리는 터빈을 네. 돌리는 방식을 우리가 끓는 물 반응로라고 합니다. 한자어로는 비등형 경수로라고 부르는 그걸 거죠. 비등형이라고 하는 비등형. 거구나. 네, 끓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별게 아니라. 그 다음에 냉각수하고 수증기가 분리되어 있는 거 서로 다르게 하는 다른 기능을 하게 하는 걸 우리가 압력 물 반응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로는 가합형 경수로 중수로도 가합형입니다. 중수로 다 가합형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그래서 비등형 경수로 끓는 물을 그냥 이용하는 그것이 바로 후쿠시마가 대표였고 BWR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가합형 경수로 압력 물로 하는 건 바로 우리나라 하면 이제 고리라든가 울진의 핵발전소가 그런 경우고 그다음에 가합형 중수를 쓰는 거 네. 그것이 바로 월성입니다. 월성. PWR, PHWR.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았네. 이제 알았네. 아이고. 자, 그래서 저기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간단한 그냥 스케치한 그림입니다. 위에 보이시는 것이 압력, 이제 물에다가 압력을 주는 것이 가합형 경수로 PWR.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왼쪽에 보시면 거기에 빨갛게 돼 있는 것이 그 안에 이제 해결료가 있어 갖고 네. 거기가 아주 뜨거워지는 걸 거기에 냉각수를 돌리는 겁니다. 빨간 파이프가 바로 냉각수 돌리는 거고 그 냉각수에다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보일러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파란 물이 보이는 게 네. 그거를 끓게 하는 거죠. 네. 그걸 끓게 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가서 거기서 끓으면 거기 수증기가 나와서 수증기가 위로 그러니까 분홍색 펌프로 위로 올라가서 그 스팀라인이라고 쓰는 수증기가 쭉 가서 그것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그래서 거기에 결국 이제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터빈을 돌리면은 발전기를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물이 식어서 내려오는 물을 지금 밑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밑에 파이프로 돌려서 다시 이제 다시 돌리는 네, 거예요. 돌려갖고 이제 그걸 다시 또 끓이고 끓이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사실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뽑아서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거니까 네. 사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증기기관, 증기 터빈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만 물을 끓이는 거를 뭐 석탄을 떼는 거가 아니고 석유를 떼는 게 아니라 그걸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빨갛게 돼 있는 보일러 그래서 우라늄을 써서 핵분해를 이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걸로 물을 끓이는 거 그것만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에너지라는 거는 물질하고 등치가 되는 네. 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물질, 우라늄이 핵 분열을 할 때 생기는 에너지로 그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에너지라는 건. 뜨거워지니까 그걸로 물을 끓여서 그 냉각수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중탕이죠, 저거는. 그래서 중탕이 가합형은 중탕이고, 예. 요게 이제, 이게 중탕인가요? 이게, 여기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예,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 쓰는 그 핵 발전소, 예, 그 원자로를 저희가 모형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PWR 경수로죠. 예. 요 가운데 있는 게 요 빨갛게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이제 원자로.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가 요 앞에 조그만 게 이제 녹색으로 보이는 게 펌프. 펌프. 물을 계속 돌려주는 순환시켜주는 펌프고 요게 이제 거기에 이제 증기발생. 예. 증기를 예, 만들어주는. 증기 발생기죠. 거기 가압이란 말 붙인 거는 이제 증기를 굉장히 그 압력을 높여줘서 네. 굉장히 뜨겁게 해서 효율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아주 높은 압력으로. 네.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이 끓는 물 반응로입니다. 이건 보시면 조금 더 간단하죠. 그러니까 보일러가 하나만 있는 겁니다. 하나만 있어 그 안에 말하자면 그 안에 그냥 핵 반응을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냉각수 겸 이제 중탕이 아니라 바로 끓여서 그걸 이용해서 곧바로 이제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 근데 위에 방식보다 아래 방식은 예. 저기 저 원자로에서 직접 끓여서 나오는 물이 돌아다니니까 예. 저기 방사능 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요? 그렇죠. 예, 훨씬 뭐, 많죠. 예, 아무래도 그렇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건 직접 들어가고 네. 경수로는 증기 발생이라는 1차, 2차에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사능이 더 많이 배출될 수가 있죠.
예. 이걸 이제 BWR이라는 게 보일링 워터란 뜻입니다. 끓는 물이라는 얘기죠. 끓는 물 리액터, 끓는 물 반응으로 그런 뜻입니다. 보니까 영어가 더 쉽네요. 프레셔라이즈드 워터. 아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끓는 보일링 물, 워터. 끓는 물 반응으로 딱 맞췄습니다. 그냥 물 보일링 끓여- 워터, 끓는 물 반응으로. 끓는 물 말로 밥솥. 그냥 중탕 원자로, 예, 그렇습니다. 딱 맞습니다. 딱 좋. 직탕 원자로. 아주 정확한. 그다음 보시면 이제 연료를 그래서 보통 이제 우라늄을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라늄 이제 235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천연 우라늄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238입니다. 그 옆에 우라늄 238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위에 숫자라는 거는 우리가 질량수라고 부르는 거라서 그 핵안의 그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를 합친 거, 그걸 우리가 질량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라늄이라는 건 무조건 양성자는 92개입니다. 92개인데 중성자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개수가. 그래서 중성자 수가 약간 적은 게 우라늄 235고 3개가 더 많은 게 우라늄 238이죠. 근데 천연 우라늄은 대부분 238이고 235는 여기 보시다시피 0.7%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게 우라늄 235이기 때문에 따라서 좀 우라늄을 농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축하는 방법은 뭐냐면 238하고 235의 차이가 뭐냐? 화학적으로 성질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은데 전자 개수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질량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38이 조금 더 무거운 거죠. 약간 더 무거워서 이 무게 차이, 그걸 차이를 약간 이용해서 확산에 약간 차이가 된다든가 원심 분리를 이용해서 이제 그 약간의 질량의 차이를 이용해서 농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235가 원자력, 그러니까 핵발전에 더 유리한 이유가 뭔가요? 235만이 핵반응을 합니다. 235에 우리가 중성자를 때리면 그것이 분열을 해서 둘로 쪼개지면서 이제 핵반응을 일으켜서 질량이 조금 없어지면서 그것이 막된 에너지가 나오는데 238은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238 때려도 가만히 있어요? 예, 때려도 안 왜 235만? 그거는 이제 235에 중성자 하나 때리면 그러니까 우란이 236이 됩니다. 네. 그 236은 불안정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둘로 쪼개지는 거죠. 근데 238에다 때리면 중성자 만일 잘 맞아 들어가면 239가 될 텐데 그는 별로 불안정하지가 않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235는 이태이태한 놈이다. 239면 플루토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수는 92개이기 때문에 플루토늄 아니고 그냥 우란입니다. 더 질문 더 하면 더 어려워져요. 235가 아무튼 불안정해서 중성자 하나를 넣어주면은 얘가 쪼개지기 시작한다. 예, 중성자 그러면서 열이 난다. 예. 239가 그럼 플루토늄도 있고 우라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양성자 수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건 둘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는 235가 0.7%밖에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238을 갖다가 235처럼 만드는 네, 게 238을 조금 이제 농축하는 빼줘야 과정이다. 되는 거죠. 네, 238을 좀 없애줘야 농축하는 돼서. 과정이고, 네. 근데 이 농축 과정에서 80% 이상 농축된 게 이제 핵폭탄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20%가 핵무기가 제조 가능한 정도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계 질량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좀. 임계 질량은 이제 뭐냐면 핵폭탄을 만들 때 네. 말하자면 그게 얼마 이상 있어야 네. 그래야지 핵 분열을 이제 그 이른바 사슬 반응, 연쇄 반응이라는 것이 쫙 일어나서 한꺼번에 쫙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전체가 쫙 퍼져나갈 수가 있는데. 셀프로 지가 일정 무게 이상이 있으면은 그렇죠. 거기서 그냥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작으면 네. 그 해봤자 네. 그게 안 일어나는 거죠. 전체가 퍼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임계 질량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우라늄으로 인디엠 질량 만들 때는 뭐 한 50kg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건 사실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핵공학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네. 전에 어디죠? 미국의 이제 그 군사기지 하나에서 네. 로스알라모스인가? 로스알라모스 거기서 이제 핵 실험하다가 이게 딱 붙는 바람에 예. 그때 인계 질량을 넘어서서 피폭이 돼서 거기 있던 사람들 죽은 그런 사고 사례가 있었거든요. 일본 JCO 쪽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핵 붙다가 이게 잘못 떠가지고 그냥 인기질 되면서 이게 열이 발생 아니었을까?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무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무게가 어느 정도가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네, 핵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게 되게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핵폭탄은 뭐 제 분야가 전혀 아니라 전혀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핵폭탄을 이제 점화를 할 때 임계 질량이 안 되게 쪼개놓고 있던 거를 쫙 합치는 이제 터트릴 때는 그걸 딱 합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뻥 터지는 거죠. 핵분열이 있으면 쫙 일어나서. 그 일렬로 이렇게 해가지고 핀 같이 봉으로 이제 우라늄 만들어 놓고 이쪽은 또 우라늄이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 있다 여기서 떨어지면 이게
팡 터지면 이게 샥 해서 탁 덮치면서 인계 질량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래서 보통 이제 경수를 쓸 때는 한 4, 5%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되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플루토늄인데, 이제 플루토늄은 자연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자연에 없는 건데 핵 반응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인간이. 근데 이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플루토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서 하데스라고 보통 말해서 이제 그 지옥의 지옥의 신이거든요. 지옥의 신. 그게 이제 로마로 넘어오면서 플루토가 됐지만 하여튼 지옥의 신이라서 이게 정말 지옥의 문을 여는 그러한 이제 원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거는 핵폭탄을 만들 때 임계 질량이 불과 10kg밖에 안 되고 심지어 최근에 기술이 발달해서 5kg도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지름이 10cm니까 한 요만한 거 갖고 핵폭탄을 만든다는 얘기니까 진짜 가방에다가 핵폭탄 넣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플루토늄은 거죠.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죠? 아, 무겁지만 예, 무겁습니다. 무거우니까 한 요만큼만 해도 예, 그거 한 5kg, 10kg 돼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방에 넣고 정말 다닐 수 있다는 핵폭탄을 그런 영화 같은 얘기가 실제 영화에 이제 실현된다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핵배낭 얘기 그렇죠. 나오죠. 핵배낭. 항상 이제 그 공공실 가방 같은 데다가 네, 플루토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몰래 가서 팔고 북에 사고. 예. 북한에 핵배낭 부대가 있어요. 정말로요? 네.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제 1월달에 네. 이제 뭐 행진하거든요. 네. 얘네들. 아, 핵배낭 부대가 다 있어. 뭐 작곡부대예요? 등에 이래. 뭐야 그게 메고 다니- 무섭다고 하는. 그게 이제 이렇게 작은 5km 이내에서 된다는 분리해 놓고 있다가 참 둘이 합체하면 그냥 터져버리는 그쵸, 거죠. 터지는 거. 제가 알기로는 참 예, 핵폭탄 만드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원리적으로 너무너무 쉽고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정말 쉬운 거고 뭐 기술적으로는 뭐 조금 뭔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알려지는데 실제 어려운 거는 이제 이걸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플루토늄을 얼마나 갖고 있냐 하는 건데 농축 우라늄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원심 분리를 대량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사실 대량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플루토늄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플루토늄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핵발전 중소로 같은 걸 쓰면 사실 쉽게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핵 반응으로 해서 생겨나거든요, 많이. 발전 우라늄을 떼면은 거기서 예. 나오는 부산물이 예, 부산물이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면 핵폭탄 만드는 게 굉장히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플루토늄의 또 문제는 뭐냐면 핵폭탄을 설사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플루토늄 자체가 굉장히 맹독성입니다, 사실은.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맹독성이라서 굉장히 참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제 반감기가 한 24,000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사실 일본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플루토늄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일본이. 예.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핵폭탄을 6,000개 만들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양을 갖고 네, 있다. 일본이. 그러니까 차진데 문제가 되는 건 일본이 그래서 뭐 맘만 먹으면 뭐 정말 뭐 수천 개를 순식간에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이. 폭탄을 만드는 기술은 어렵지가 않잖아요. 예, 그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핵폭탄의 재료를 엄청나게 갖고 있으니까 일본은. 근데 정말 전 더 걱정되는 게 핵폭탄을 안 만들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를. 그러네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핵무기가 이제 사실 그 농축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농축을 시켜서 핵연료를 만들어요. 그거 하는 시설이 러시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고속로죠. 네. 핵탄두를 제거해가지고 네. 핵연료를 만들죠. 그렇게 하는 데가 이제 미국은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요즘. 이건 이제 핵을 어떻게 얻냐 하는 거를 그냥 표로 만든 건데 뭐 별로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그냥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여기 그 가운데 왼쪽에 보시면 시작이라고 써 있는 데서 거기에 우라늄 이제 원광을 농축을 해서 거기서 이제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시면 거기 이제 우라늄에서 뭐 위쪽으로 가셔갖고 이제 보면 그걸 농축하고 정제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폭탄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시 이제 재가공해서 뭐 우라늄 연료도 쓰고 뭐 등등등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사용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도 있고 등등등 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핵반응로를 한번 모습을 본 건데 뭐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에 이렇게 예. 본 건가요? 이렇게? 예, 그런 이거 셈입니다. 뚜껑 따고 본 건가요? 어떻게 본 거예요? 이거? 뭐 아마 따고 보지 않았을까 싶으니까 눈으로 본 건 아니죠. 시험용 연구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오픈 수조기 때문에 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 파란 그 빛이 나오잖아요. 체르코프 반응이라고. 저거 왜 나오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보통 이제 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상대성 이론으로 가야 되는데 괜히 물어봤나 보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빛이라고 하는 거가
가장 빠르다는 건 되게 아시죠? 네. 빛보다 더 빠른 건 없습니다. 없죠. 우리가 네. 아는 한 없는데, 근데 빛의 빠르기가 대개 이제 1초에 30만 킬로미터 대략, 그러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진공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네. 만일에 어떤 이제 공기 중이라도 거의 비슷하지만 어떤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물속이라든가 뭐 그럴 때는 좀 빛의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이제 네. 줄어들게 되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이제 반응 함수가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줄어드는데, 그러면은 그런 데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빛보다 빛의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이제 알갱이가 이제 지나갈 때 그 알갱이가 속도가 빛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빛의 속도가 이제 현저히 떨어진다는 만일에. 이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특별한 경우지만, 그런 경우에는 뭐 비유하자면은, 비유가 좋겠네. 비유하자면 초음속이란 거 다 아시죠? 초음속. 네. 초음속 제트기가 네. 만일에 이렇게 이제 그 이륙을 해서 음속을 뚫을 때 엄청난 충격파가 나온다는 말씀 들으셨죠? 혹시? 네, 뿜 아마 하죠. 엄청나죠. 엄청나게 이제 네. 굉음이 하면서 네. 근데 그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행기가 이제 날아가면서 소리를 계속 낼 텐데, 그 비행기가 내는 소리보다 더 비행기가 빠르게 나가면은 네. 그럼 이제 충격파가 생기게 됩니다. 네, 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어떤 알갱이가 지나가면서 빛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면, 빛을 내면서 지나갈 때 빠르게 지나가면 말하자면 뭐 충격파 같은 게 생겨나는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체렌코프 레디에이션, 체렌코프 네비침이라고 부르는데, 체렌코프는 사람 이름이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렇게 뭐 대강 말씀드리면. 좋은 자리에서는 물이 파래진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방사선 또는 중성자 이런 것들이 네. 튀어나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빛보다 빨리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일시적- 빛보다 빨리 가지 근데? 아니 빛의 빠르기가 느려서 그렇습니다. 거기 느려지기 때문에. 빛이 느려지니까 네, 느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 아래서만 빛보다 빛보다 빠르고 그게 파란색이 나온다. 예, 그래서 시퍼런 빛이 나와요. 네, 어렵네요. 그냥 그렇다 하는 건 우리는 그걸 발견한 사람이 체르코프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신기하네. 그러니까 빛이 하나 비유하자면, 빛이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갈 때 꺾이는 거 다 아시죠? 뭐 한자어로 굴절이라는 굴절이라는 굴절. 그렇게 되는 이유가 빛이 물속에 들어갈 때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아하. 공기 중보다 훨씬 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꺾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답니다. 예. 네,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이게 현재 세계 핵 발전 현황인데, 이게 사실은 올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2년 전 겁니다. 2020년 건데 보시면은 총 33개국이 핵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작은 숫자죠. 전체 나라의 숫자에 비하면. 네. 근데 그나마도 거의 다 OECD 중심이라서 사실 한 10나라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그 옆에 표 보시면 이제 연도별로 쭉 올라간 건데 2019년까지 있습니다만, 맨 밑에 이제 미국이죠. 아메리카, 미국 미대륙이고, 그 위가 유럽, 저 노란색 계통이, 네. 유럽 중에 서유럽이고, 그 위에 초록색은 이제 중부하고 동유럽 쪽입니다. 그다음에 맨 위에 파란색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시아라는 건 거의 다 Far East, 그러니까 극동,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한국, 일본입니다. 한중일. 사실은 다. 나머지 아시아는 뭐 거기 보이시나요? 거의 없죠, 사실상. 뭐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저게 발전량인 거죠? 예, 발전량. 그럼 아시아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파란색의 그 크기의 양만큼? 고양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이 훨씬 더 많죠. 네. 약간 좀 많습니다. 물론 아시아도 거의 못지 않지만, 근데 아시아는 불과 세 나라라는 거. 물론 아메리카라고 하는 건 사실상 거의 미국입니다. 거의 미국이니까. 물론 캐나다 좀 있고, 물론. 이건 이제 발전 용량입니다. 실제 발전량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재미있는 거 하나가, 여기 보시면 실제 발전량은 이제 미국이, 아메리카가 제일 많죠. 네. 그 다음에 유럽이 많이 줄은 거 보이시죠, 갑자기? 그 다음에 줄었는데, 근데 이제 아시아가 갑자기 확 줄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뭐냐, 바로 일본의 후쿠시마입니다. 확 줄은 게. 저때 이제 일본에서 원전 일본에 다 껐죠, 전부. 멈췄으니까. 예, 멈춰서 50기가 한꺼번에 갑자기 확 줄었고, 유럽은 그 이전에도 이제 좀 주저게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유럽은 유럽이 그래도 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나누니까 아주 의미 있는 데이터 딱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미국하고 캐나다는 땅이 넓어서 그렇다 치고 예. 유럽도 뭐 그 마찬가지로 크고 그렇죠? 그 나라들이 여러 개 있고. 근데 아시아는 불과 3개국인데 저 정도 발전량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거기에 그래요? 대해서. 네. 예. 중국 아주 때문에. 지적을 잘하셨는데. 예. 나라마다 핵 발전량과 발전량 비중인데 네. 최대값까지 연도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 표가 이 발전량입니다. 네. 그 보시면은 제일 위가 차이나, USA, 미국이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차이나, 중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대한민국이 당당 5위를 차지하고 있죠. 엄청나요. 발전량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물론 이제 뭐 캐나다 뭐 쭉쭉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발전량의 비중입니다. 전체 발전량 중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하는 건데 그중에 압도적으로 1위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참 저는 굉장히 길을 잘못 갔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 70% 정도가 핵발전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참 진퇴양난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슬로바키아, 예,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뭐 헝가리, 불가리아 주로 동유럽이 주로 많습니다. 핵발전이.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거기 아래쪽에 중간보다 조금 아래에 있죠, 사실은. 한 40% 정도. 예, 한 40%, 많을 때 40%, 네. 적을 때 한 30%,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30%.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최 감독님 지적하셨듯이 네. 보시면, 자, 이제 밀집도를 보시면은 국토 넓이당 핵발전이 얼마냐? 압도적 1위가 대한민국이죠. 그러네. 근데 2위가 벨기에인데 벨기에는 굉장히 조금 나라는 거 아시죠? 워낙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핵발전소가 하나밖에 없어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그런 거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 1위고 3위가 이제 문제 많은 프랑스는 그래서 3위인데 대한민국에 비하면 반도 안 되죠,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뭐 0.83, 미국 보십시오. 핵발전량이 1위지만 밀집도를 보시면 대한민국에 비교가 안 되죠. 0.09. 대한민국은 2.3. 밀집도 세계 1위. 예, 1위, 압도적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사실은. 압도적 1위라고 보이죠. 왜냐하면 뭐 벨기에는 뭐 좀 예외적인 거니까 워낙 조그만 나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 나면 피해가 네. 제일 클 거는 그 거예요. 얘기죠, 바로.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 예,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기본 성격을 잠깐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면 핵발전한 게 뭐냐? 네. 사실 핵발전이라는 거는 사실은 효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핵분해를 통해서 얻는 에너지는 막대하지만 그거를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30%밖에 이용을 못 합니다. 나머지 70%는 어떻게 하냐? 배출하는데 어떻게 배출하느냐? 온배수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른바. 온배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1초당 2,000톤 정도가 뜨거운 물로 나가는 겁니다. 뜨거운 물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버리는 거니까 핵발전은 반드시 뭐 바닷가 아니면 강가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다 버려야 되니까. 엄청난. 매 초당 2,000톤을 버려야 되거든요, 뜨거운 물을. 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다에 버리면 바닷물 온도를 엄청나게 그렇죠. 높이죠, 그 근처에서. 네. 네. 그러니까 생태계가 다 파괴되죠, 그 근처는. 네. 보통 기후변화가 사실은 이제 온실기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온실기체 하면 생각나시는 게 사실은 이산화탄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온실 효과를 주는 가장 1위는 사실은 수증기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70%가 수증기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수증기는 문제가 보통은 안 되는 게 수증기는 자연순환하기 때문에 네. 그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자연순환이고 그다음에 수증기는 이 체류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2, 3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안 되죠. 이산화탄소는 이제 몇십 년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이 온배수는 저는 문제가 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온배수라고 하는 건 굉장히 국소적으로 엄청나게 배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국소적인 거에 굉장히 이 기후변화에 국소적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아주 좁은 지역에 네. 이건 저는 좀 문제가 될 거라 봅니다. 특히 이제 되먹임 효과, 피드백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좀 문제고 사실 도시라면 이건 난방을 하면 제일 좋은 건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시면 이게 첨단 기술이라고 주장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발전 방식 자체는 이게 구식의 전기 터빈이거든요. 완전히 이거는. 저거는 저희 어렸을 때 쌀집 자전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쌀집 자전거 이렇게 탁 차면은 이거 타이어에 이렇게 붙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띡 돌면서 이제 불 들어오는데 자전거 라이트들 그거랑 똑같은 방식 그냥 쓰는 건데 전기 터빈. 물 끓여가지고 그 뜨거운 물 버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저 작년에 취재를 간포 쪽으로 갔었거든요. 예. 거기 이제 해녀 하시는 분들, 할머니분들 만났어요. 근데 해녀분들이 발전소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밑이 사막화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잡힌대요. 네, 예전에 한 봉다리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올라오면 지금 한두 개 이렇게 잡힌다고 거의 물질도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온배수가 나오면 적절하게 이제 해서 약간 이제 전시 효과로 네. 물을 온도를 약간 높여줘 갖고 거기다 이제 물고기를 기르면은 네, 네. 이게 이제 성장이 빠를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성장이. 광어 키우죠. 그런 거 굉장히 성장이 더 커지니까 얼마나 좋은 거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전혀. 생태계를 굉장히 이거는 교란시키는 거예요. 완전. 따뜻한 물 뿌려주니까 예, 이 주변에 어장이 더 발달한다 이렇게 오히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네, 거예요. 이건 저도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핵발전의 문제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이게 송전 손실이 굉장히 크겁니다. 왜냐하면 원거리 송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전압으로 송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핵발전소를 이제 서울에다 두면 되겠지만 굉장히 멀리 떨어진 데 두니까 네. 원거리를 송전하려고 하면 굉장히 전압을 높여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손실이 적습니다. 네, 네. 그건 뭐 이제 고등학교 물리에서 많이 배우는 내용인데 전압을 높여야 돼서 예를 들어서 뭐 765kV라고 하면 이게 무려 76만 5천 볼트 막대한 전압으로 송전을 하는데 밀양역에서 이제 뭐 송전탑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송전탑이 참 문제가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핵발전이라고 하는 건 핵반응을 한번 스위치를 넣어서 키면은 출력을 마음대로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마음대로 줄이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체르노빌에 왜 사고가 생겼냐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시험을 삼아서 출력을 줄였는데 비상정지 훈련을 비상정지 훈련을 해서 출력을 줄였는데 그게 사실 그래서 이제 터졌는데 네. 뭐 왜 터졌냐는 이유가 사실 이제 몇 가지 그 가설이 있지만 사실 제 물리학자의 판단해 보면 모른다가 답입니다. 아직 잘 모른다. 아, 그래요? 정확히 잘 모른다. 네. 사실 이게 왜냐하면 핵반응의 안정성이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사실. 저는 아는 것처럼 막 떠드는데 왜 체르노빌 드라마에서는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나오긴 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뭐 가장 설득력의 가설인 건 맞긴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왜 그러냐면 이제 안정성 문제, 스터빌리티 문제가 사실 굉장히 조금 아직도 확실하지 않거든요. 핵반응의 스터빌리티 문제가 사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가동 중에 이제 사실 전력 수요가 적은데도 가동 출력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생산을 합니다 전력을. 그럼 이걸 뭐 이제 가만 놔두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위험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양수발전소라는 걸 만듭니다. 양수발전소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남아 돌아가는 갑자기 핵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써야 되니까 그냥 멀쩡한 물을 그냥 위로 퍼올리는 거죠. 산꼭대기로. 물을 끌어올려서 한참 다시 퍼올려서 댐을 만들어서 퍼올린 다음에 그걸 나중에 이제 그걸 이용해서 다시 이제 필요할 때 발전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가진 데이터가 이제 조금 몇 년 전 거라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양수 발전소를 만든다는 건 굉장한 환경 파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산을 다 파헤치고 산 꼭대기에다가 엄청난 호수 건설과 댐을 건설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공호수를 만드는 인공호수 만드는 거죠. 완전히 산 꼭대기에다가 완전히 밑도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핵발전소 때문에 만든 양수발전소가 무려 15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5개. 뭐 여러 군데 있죠. 가평에도 있고 뭐 그다음에 무주 쪽에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개 있는데 이거 양양에도 있고 그게 제가 알기로 건설비가 10조가 들었는데 발전량은 현재 0.8%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에 가까운 거죠. 사실 양수발전소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이제 화력발전 같은 경우는 불을 끄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안 하면 그냥 연료 안 넣으면 그냥 꺼지는 거고. 가스발전소 말 그대로 수력발전은 수문 안 열면 되는 수문 열면 되는 거고. 거죠. 안 하면 되는 거죠. 수문 여는 것도 이렇게 조종을 하면 되는 건데 이 얘는 그 핵분열 발전은 한번 떼기 시작하면 아주 멈추기가 거의 굉장히 불가능하다. 좀 어려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잘못하면. 그 멈추다가 사고 난 게 체르노빌이고.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다음에 이게 친환경 녹색에너지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윤모 씨가 그런 얘기하는 네, 이건 정말 답답한, 제가 볼 때는 정말 답답한 물량. 교수님 가서 좀 한마디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사업자 입장을 대변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이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제가 얘기한다고 뭐 절대 듣지 않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렇게 하여튼 정말 이건 정말 답답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 물론 그 이산화탄소가 이제 물론 온실기체 주범인 건 맞습니다. 물론 맞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발전 과정이 굉장히 적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기 표를 보시면은 발전원별로 CO2 배출량이 얼마가 되느냐 어떤 일정한 양을 발전을 했을 때 그때 보시면 석탄이 제일 많죠. 뭐 당연합니다. 그다음은 석유. 그다음에 놀라운 건 그다음에 이제 태양열이라거나 태양광, 햇빛이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풍력이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원자력이라고 쓰는 핵 에너지가 가장 적다고 여기 표해 있지 않습니까? 저건 원자력 기구에서 만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냐. 발전 과정만 딱 보면은 맞습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째, 우라늄을 채굴하고 정련하고 재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도 상당히 배출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전부 다 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시면은 이겁니다. 표를 보시면은 이걸 전부 다 제대로 다 집어넣어서 전체를 계산을 해보면은 맨 위가 풍력이죠. 바람입니다. 바람은 보시면 구.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면 이제 수력 있고, 뭐 바이오가스 있고, 태양 햇빛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 빨갛게 한 것이 그게 원자력 핵에너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바로 아래가 이제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무슨 뭐
이 오일, 저 기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아래가 물론 석탄입니다, 당연히. 네. 그러니까 석탄이나 이 기름, 석유에 비하면 물론 원자력이 적지만, 그렇지만 햇빛이나 뭐 수력이나 바람에 비하면 현저히 많죠. 그러니까 이건 전통적인 화석 연료보다는 원자력이 적은 게 그렇습니다. 맞는데 네, 그렇습니다. 녹색 에너지보다는 현저하게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거는 네, 이제 가동 중인 거하고 그다음에 제조 건설 거기에서 나오는 CO2 다 합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전주기 탄소 배출량을 네, 보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전주기 예. 근데 CO2가 저렇게 많이 나오는 게 태양광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아, 그것도 사실 이건 이제 조금 옛날 거고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양광이라는 게 맞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 예, 뒤에 이제 다음 기회 현황과 전망이 계속 준비가- 미루셔도 됩니다. 준비다 예, 해놨는데 계속 나오시면 되기 때문에 네, 계속 햇빛 미루셔도 전지가 돼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건 이제 몇 년 예, 전이고 맞습니다. 10년 만에 예, 그냥. 지금 햇빛 전지는 정말 이것도 옛날 거라 훨씬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햇빛 네. 전지가 완전히 정말. 그러니까 그 희망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사실. 예. 예. 그래서 그다음에 그거가 다가 아니라 네. CO2 배출이 지금 이제 적은 것도 아니고 첫째. 네. 둘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증기 배출이 문제가 돼서 수증기도 사실 온실기체 역할이 CO2보다 더 큽니다. 아니 물론 이제 보통 문제가 안 되지만 자연적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인위적인 건 좀 문제가 수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뭐 결정적인 건 이거죠. 결정적인 거는 방사능이 CO2보다 더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은 이거를 친환경이라 말할 수가 있는가? 방사능을 배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데 네. 그래서 제 결론은 이거 아무리 봐도 녹색 페인트 칠이다. 진짜 녹색이 아니라 녹색 그 페인트, 그러니까 녹색 뺑기 칠로 해서 위장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녹색 페인티드 에너지네. 예, 페인트 에너지입니다. 야, 저 중국에서 정말 그 녹화 사업 한다고 산을 페인트로 녹색으로 칠하는 데가 있거든요. 딱 그거네. 그런 일 있어요? 예, 와. 역시 중국인. 이제 경제성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이 경제적이냐 과연? 일단 건설비는 화력 발전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같은 이 발전량을 생각했었을 때 발전 용량에서 이건 이제 이게 건설비는 이제 사실 이제 여기 이정현 대표님께서 잘 아시지만 안전시설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사실 안전시설 안 하고 하면 싸게 합니다. 안전을 많이 하면 비싸지는 거고 사실 그런 거고. 근데 운영비라는 것도 이제 사실 운영비가 이제 옛날에는 좀 요새 달라졌습니다만 원래 이제 가동률이라고 하는 것이 70% 이해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2011년에 가동률이 90%라고 굉장히 선전했거든요.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 생각합니다. 안전점검을 안 하고 한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네. 제대로 안 하고 한다는 거. 이제 다행히도 그냥 제대로 그냥. 점검 안 하고 가동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제 요새 와서는 조금 이제 달라져서 70% 선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최근에 뭐 그런 이제 아마 이 대표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다시 안 보고 무조건 돌리기. 윤 정권 이후는 정말 다시 90%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세계 최고의 가동률을 자랑하는. 그 가동률 높은 게 좋은 자랑이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자랑으로 얘기하니 참 또 답답합니다, 진짜. 그 탈원전 때문에 가동률 떨어졌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수명이 얼마인가 보통 40년으로 잡는데 이제 수명을 연장을 이제 자꾸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뭐 수명 연장 계속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러면 사실 위험성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사실은 후쿠시마나 고리나 월성 다 마찬가지인데 참 이건 참 걱정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경제성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은 폐기물 처리부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과정에서 방사능 폐기물이 만들어지는데 핵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뭐냐면 이제 모든 데서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용 후 핵연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발전 과정 전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우라늄을 그러니까 원광을 채굴을 해서 네. 이제 정전해 갖고 한 과정 거기서 전부 다 나오죠. 방사능이 잘 전부 다. 폐기물 전부 다 나와서 이런 모든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비가 얼마나 될 것인가 과연.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가 되는지. 그러네요. 이제 막대하죠. 사실 막대할 텐데 중요한 거는 뭐 이 대표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이 아직도 없거든요. 고준위 폐기물 장기 이제 사용 후 핵연료인데 그러니까 떼고 난 그 재죠 연료 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직도 없는데 지금 이제 제가 듣기로는 핀란드하고 스웨덴에서 건설하고 있어서 완공이 뭐 됐는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건설 시작한 거는 완공이 됐는지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제 된다 그러는데 네. 문제는 온칼로. 예. 저 안에서 저장을 해서 10만 네, 년 10만 동안 년을 보관이 될 보관하다가 것이다. 중간에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까다롭고 어려운 숙제를 풀어낸 곳이 있습니다. 북유럽의 핀란드입니다. 지하 450m 아래에 고준위 핵 폐기물을 10만 년 동안 묻어두는 최종 처분장을 만들었는데요. 그 시설도 시설이지만 이걸 만든 과정을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하 갱도의 문이 열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We are at the depth of 420 meters. 잠시 후 거대한 지하 공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계 최초의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핀란드 온칼로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묻히게 됩니다. 온칼로 터널의 벽면은 단단하고 건조합니다. 지하수가 거의 없는 화강암 안반은 20억 년 동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안반 조사를 위한 구멍이 곳곳에 뚫려 있고 폐연료봉이 들어갈 자리가 표시돼 있습니다. Long-term safety has been the main analysis for all this final disposal project. So we have studied the rock movements, we have studied the land raising, we've been studying in Greenland. 사용 후 핵연료의 방사선 양은 7,000mSv. 직접 노출되면 대부분 하루 만에 사망합니다. 방사선 수치가 자연 상태로 떨어질 때까지 무려 10만 년이 걸립니다. 지금까지 찾아낸 유일한 해법은 심층 처분. 폐연료봉을 5cm 두께의 구리 캡슐, 즉 캐니스터 안에 밀봉해 땅속 깊이 묻어버리는 겁니다. 캐니스터가 묻힌 구덩이는 지하수가 스며들거나 새어나오는 걸 막기 위해 벤토나이트라는 물질로 완전히 막습니다. The capsule goes there, then we're installing the bentonite. 9,000톤 분량의 핵 폐기물이 묻히면 이후 터널 전체가 콘크리트로 메워져 방패장은 완벽히 지상과 분리됩니다. 수만 년 이후 닥칠 수 있는 빙하기나 미래 인류의 침입까지 온칼로는 앞으로 10만 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핀란드는 최종 처분장을 찾은 뒤 29년 만에 첫 매립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곳에 100년 동안 핵 폐기물을 차곡차곡 쌓은 뒤 10만 년 동안 인류로부터 완벽히 격리하게 됩니다. 근데 온칼로도 지금 문제가 생긴 게 거기 물이 들어간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온난화 때문에 그 북극의 물이 계속 빙하가 녹잖아요. 그래서 온칼로뿐만이 아니고 그 씨앗 저장소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침수가 된대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참 이건 걱정되는 게 사실 우리가 불과 몇천 년 전에 것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뭐 여러 가지 그 몇천 년 거 잘 모르는데 10만 년 그러니까 10만 년 그게 가능할 것인가? 신라 시대 때 버린 폐기물을 관리하는 인력을 지금 신입사원 뽑는다고 공고를 하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신라 시대 때 거를 한다고 해도 천년밖에 안 된 거죠. 안 되는데 네. 10만 년 말이 되는 말이 안 얘기인가? 되는 얘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뭐 홍보비, 보상비, 보험비는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폐쇄 비용인데 이제 다 쓰고 나면 40년이건 뭐 더 연장해서 50년이건 뭐 썼다고 치면은 어떻게 폐쇄할 것이냐. 건설비의 뭐 10분의 1이라는 설도 있지만 건설비의 3배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냐 다른 거죠. 아무 데나 갖다 내버리면 10분의 1로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제대로 처리하려면 3배가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 폐쇄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즉시 해체, 안전 보관, 그다음에 무덤 만들기. 무덤 만들기라는 건 이제 인턴먼트라는 거를 제가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해체는 제가 알기로는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안전 보관이라는 게 보통 40에 60년 걸린다고 하는데 여기 대표적인 게 영국의 이제 윈스켈이라 그래서 옛날에 콜드홀이라는 영국이 그 핵발전을 처음으로 시작한 나라인 거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영국이 세계 최초로 핵발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상황 핵발전. 영국입니다. 그게 콜드홀 발전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 사고가 났거든요. 1957년에 사고가 나서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사고 난 데가 바로 영국입니다. 제일 처음 만들고 제일 처음 사고가 났네요. 그렇습니다. 57년에 사고가 났는데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지고 눌렀어요. 시작을? 네, 시작을. 나 또 폭파시켰는 줄 알았어. 그래서 참 희한한 것이 얘네들은 이름도 바꿨죠. 그래서 윈스케에서 제다필 이름도 바꾸면서 그래서 1957년에 사고가 났는데 아직도 폐쇄가 안 됐습니다. 이거 아직도 그냥 그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몇십 년이 됐습니까? 60년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2037년에 완전 폐쇄가 될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정을. 그럼 저거는 발전만 안 하고 있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둔 게 안전 보관이라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거를 이제 폐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조금씩 빼내고 모르고 있는데 아직 다 빼낼 수가 없는 거죠. 15톤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라늄이 그 안에.
아니 저걸 언제부터 폐쇄를 시작했는데? 57년부터 폐쇄. 그때 사고 났으니까. 57년부터 네, 지금 1957년부터. 지금 57년부터 후쿠시마를 시작한 게 보면 아니고 돼요. 57년부터 폐쇄를 시작했는데 시작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거죠. 다 못 끝낸 겁니다. 이거 너무 코미디인데요, 이거. 그렇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도 똑같이 전철을 밟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와. 시간이 지나 100년, 200년 지나도 저 상태로 그냥 네, 있을 그럴 겁니다. 가능성이 많다. 지금 이제 그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무덤 만들기라는 방법을 쓴 건데 이건 뭐냐면 그냥 콘크리트로 다 완전 덮씌운 겁니다. 전지를 다. 네. 근데 그게 체르노빌은 흑연 감속로로 이게 터져가지고 네. 안에 있는 해결료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멘트로 덮어도 돼. 근데 후쿠시마나 지금 콜드홀 네. 예, 이런 데 해결료가 있단 말이에요. 열이 계속 나오니까 콘크리트로 덮을 수가 없어요. 네, 체르노빌도 하여튼 덮은 게 이제 다 균일 가기 시작해 당연하죠. 그래갖고 이제 다시 덮어갖고 뭐 몇 번을 덮어야 될지 모르는데 아유. 10만 년을 그렇게 덮어 아마 제 생각에 한 뭐 몇십 년마다 한 번씩 덮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우크라이나가 돈이 없으니까 네, 네. 이걸 유럽 쪽에서 돈을 다 각출을 해가지고 저 뚜껑을 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 그랬을 수명이 한 30년에서 50년? 네, 그밖에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지금 계속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지면 큰일 나니까. 요거거든요. 지금 체르노빌 발전소를 저렇게 뚜껑을 저 큰 저기 강철하고 네. 그 뭐죠 콘크리트로 덮은 네, 뚜껑을 그렇죠. 만들어서 저걸 또 저 위에서 만든 게 아니라 멀리서 만들어서 레일로 쭉 끌고 왔더라고요. 그게 덮었어요. 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참. 저 대공사를 했는데 매번 다시 해줘야 된다. 체르노빌 한번 갔다 와야 되겠는데. 저게 정말 그래서 유지비가 얼마나 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이거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가 되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거 다 무시한다고 치면은 발전 단가가 정말 이렇게 쌀 것인가? 네. 발전 단가가 굉장히 싸다고 주장을 합니다. 1kWh를 발전하는데 50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참 재밌는 것이 자,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 핵발전 단가 어떻게 변하냐 보여주는 겁니다. 2005년부터 2015년 데이터만 있는데 국가별로 거기 보시면은 국가별로 쪼개는데 맨 아래에 있는 게 한국입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잘 싸네. 황당한 것은 그 위가 중국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싼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발전 단가가 위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네, 거 아니에요? 정말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이렇게 발전 단가가 쌀까? 네. 안전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저건 안전설비 규제 비용 이런 거 안 한 거죠. 결국은 맞습니다. 뭐 결국 이런 거 다 보여집니다. 당연히. 국가가 저건 서포트 해줘서 일단 싼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시설을 미흡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후쿠시마 후속 조치 우리나라는 지금 전 원전 24기에 대해서 1조 1천억을 투자한다 그래놓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5천억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일본은 한 기당 2조가 넘게 투자를 해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게 투자하면 경제성이라는 게 될 수가 없거든요. 제대로 사실은 경제적일 수가 없죠. 당연히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정말 이제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문제는 결국 안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안전성인데 안전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사실 핵 반응으로의 안정성이라는 거는 저는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완벽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비선형성이라 해서 이것이 예측 불가능성을 조금 담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혹시 카오스란 말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성격이 조금씩은 다 있게 됩니다. 조금씩은. 그러니까 조금씩은 다. 그래서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예측 못한 게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체르노빌의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뭐 냉각 펌프의 비상 가동 시험 중에 출력이 급저해서 이게 결국 이제 폭발을 했는데 이게 조작 실수라고 보통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는 조작 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조작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건 몰랐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 약간의 차이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거를 일으킬 가능성이 사실은 숨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조금씩은 사실은. 사실 HBO 그 영화를 보면 체르노빌 사건에서 그 전에 선례가 있어서 그거를 알고 있었는데 쉬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운전원이 알고 있었다라면 그 조건에서 좀 더 신중하게 운전을 했을 것인데 그렇죠. 그런 그렇게 얘기가 못 해가지고 나오죠. 이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했지만 이미, 이런 문제를
실제 물리학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원자력계는 전부 다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수한 거고 그래서 뭐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나라는 원전 노형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다. 애써 자위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들도 확신이 없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저도 오늘 교수님한테 충격적으로 좀 배웠습니다. 뭐 그거의 전체적인 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제 물리학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왜 우리가 뭐를 좀 이제 좀 더 이렇게 잘 생각해야 되는가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체르노빌 그렇지만 또 사실 후쿠시마는 우리가 원인과 결과가 뭐 분명하다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지진이 좀 일어나서 지진은 일본에 흔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해일도 흔히 생겨나죠. 근데 그랬었을 때 그러니까 비상 발전기가 완전 히 침수가 돼서 냉각이 안 돼 갖고 결국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다 녹아내려 갖고 이제 수소폭탄이 일어난 건데 그건 사실은 아무도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측을 못 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알고 보면 사실 체르노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제 우리가 정말 조사를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아마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됐구나. 근데 그걸 예측을 처음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그걸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양파 껍질처럼 원전이라는 핵 문제는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예를 들고 싶은데 20년 이상 개발해온 윈도우도 MS의 윈도우도 버그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휴먼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패치를 하거든요. 업데이트를 하는데 지금 뭐 다른 발전소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만든 모든 그 문물들은 다 그런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원자력 발전은 그 핵 발전은 이 에러가 발생했을 때 뒷감당이 안 되는 차이가 있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정확히 그 점입니다. 저 몇 점 주실 거예요? 뭐 100점이란 몰랐는데 99점. 감사합니다. 제가 99점이랑 사실 100점이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 게 정확합니다. 제가 하는 게 미리 다 이렇게 컨닝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고장은 사실 언제나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그러니까 완전한 차단이 불가능하거든요, 원래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 특히 그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모든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번잡이라는 저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complicated이라는 표현을 쓰겠는데 사실 고장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이게 뭐 핵발전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그래서 특히 이제 핵발전소 같은 경우는 방사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모든 부품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피로해져서 상처, 결함이 생기기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그 기계들에 비해서 사실은.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불안정성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학의 정리인데 괴델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뛰어난 정말 천재 수학자가 20세기 중반에 이제 증명한 정리인데 이건 의미만 말씀드리면 모든 경우를 고려한 완벽한 안전 수칙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를 사실상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사실은. 완벽한 안전은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뭐 불안정성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뭐 의미는 잘 모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괴델이라고 하는 천재 수학자가 증명한 것이 뭐냐면 뭐 여기 조금 어려운 용어입니다. 한번 읽으면 수학적 구조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수준이 있어서 어떤 하나의 수준에서 그 수준 자체 내 모든 진리를 하나의 체계로 만들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논리 체계, 그러니까 논리 체계를 만들었었을 때는 그 논리 체계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 체계 안에서는 증명을 할 수 없는 면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증명할 수 없다는 건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건 참이다, 이건 거짓이다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명제가 반드시 있고 만일에 그 명제가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를 증명을 하려고 하면은 그보다 한 단계 위에서 봐야 됩니다. 한 단계 위에 체계를 다루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 위에 체계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명제는 증명할 수 있지만 참인지 거짓인지 그러나 그 위에 체계에서는 또 거기도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또 생겨납니다. 또 그 명제를 증명하려면 또 위에 체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 위에 체계는 그건 증명하지만 또 새로운 명제가 또 생겨나고 끝없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 닫혀서 일관된 논리 체계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엄밀하게 증명을 한 겁니다. 괴델이라는 수학자가. 그래서 여기도 뭐 굉장히 흥미로운 그 얘기가 많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예외 없는 법칙 없다. 아, 그렇습니다. 이 결국 뭐 정도를 그런 정도. 수학적으로 예, 그걸 증명을 수학적으로 해낸 증명을 한 거고, 네. 이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경우를 고려한 뭐 규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안전수칙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사실은. 사실상. 물론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모든 경우를 고려한 그런 규정이라든가 뭐 안전수칙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 법도 그렇죠. 아무리 법이란 걸 촘촘히 규정해도 그렇죠. 완벽할 수 없어서 법을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 잘 써먹고 예, 있는 사람들이 법꾸라지가 항상 존재한다. 네. 법기술자가 누군지 원래 말아- 법꾸라지를 그냥 법기술자라고 하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라서 모든 경우를 고려한 안전수칙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건데,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핵발전소의 경우 같으면 우리가 활성 단층이라는 게 있느냐, 지진이 있느냐, 아니면 뭐 공격, 테러. 사실 굉장히 쉬운 게, 테러요. 예, 제 생각에는 핵폭탄 터뜨릴 필요도 없는 게 그냥 핵발전소 하나만 그냥 뭐 미사일로 공격하면 뭐 사실은 핵폭탄을 굳이 터뜨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뭐 그런 문제들.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안전수칙이라는 건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핵발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아까 이제 최 PD께서 지적하셨듯이 핵의 모든 에너지원이라는 건 사실은 사고가 나도 치명적이 아니거든요. 그냥 뭐 모든 공장이 사고 그렇죠. 나면 예. 물론 거기 좀 피해가 좀 있겠지만 그걸로 끝인데, 핵발전소라는 건 한 번 사고 나면 그냥 끝인 거죠. 거의 인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항구적인 네, 데미지를 그렇습니다. 입는다고 네, 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불안정성 정리와 결부된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이제 다 생략을 했고, 하나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려할 때는 사실 현대 문명이 다 마찬가지지만 고려할 때는 가능하면 좀 전체를 우리가 파악해서 봐야 되는데,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면 가능하면은 한 단계 위에서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어떤 자기의 그 분야에만 매몰돼 버리면은, 그게 이제 이른바 너무 전문가로 돼 버리면은 거기 자기에 매몰돼 버리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수준에서만 보면 거기서 그게 완벽할 수가 없는 거고, 한 단계 위에서 봐야지 우리가 전체를 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단계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너무 말하자면 좀 가끔 보면 지금 전체를 보고 한 단계 위에서 좀 내려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면 이제 현재 사회가 너무 전문화가 되면서 전문가주의가 되면서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에 굉장히 좁게 매몰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뭐 우물안 개구리 같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뭐 대부분 사람이 다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이 전문가의 굉장히 전문 지식이 아주 중요한 분야들이 특히 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너무 좀 직접적인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뭐 법이라든가 법학, 경영학 이래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공학, 기술 이런 쪽이 뭐 굉장히 전문가의 그게 강하기 때문에 성향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사회를. 뭐 그거는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지금 법만 아는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인간의 삶도 모르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민들의 삶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법만. 근데 그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법이 사람들의 삶을 컨트롤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칼 쓸 줄만 알지 칼을 어떻게 쓰는지 전혀 모르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누구 있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서 좀 오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핵 반응로의 안정성과 불안전성, 이것이 비서정 문제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미묘한 차이가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데 안전 문제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는 그것을 괴델이라는 분에 의해서 불완전성 정리에 의해서 그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전을 가동할 때 한 번 사고만 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사고를 접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계속 가동하기에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특히 핵공학이든 기계공학이든 뭐든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만 접근을 해서 안전하다라고 예단하는 것은 특히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위험하다. 그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쿄에 오셔가지고 가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만나려고 일본 왔다 가셨어요? 2019년에 왔다가 그 당시 아베 총리가 못 만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못 만나고 공항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요번에 우리가 후쿠시마 갔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하신 얘기가 원전이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다면 가동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갔어요. 그럼 실제 이거는 가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안 들어가서 아베가 간 거예요. 그 말을 좀 듣지. 우리가 이 문제를 오늘 참 최 교수님 모시고 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거는 과연 이게 지속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결부되어 있는데 우선 우리가 연료 우라늄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무한하지 않죠, 당연히. 추정 매장량이 대개 한 500만 톤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탄의 한 10분의 1 정도입니다. 에너지로 봤었을 때. 근데 한국이 1년에 4천 톤을 씁니다. 한국만. 한국 핵발전이. 그래서 현 수준으로 사용하면 100년 이상 사용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일에 석유 대용으로 한다고 하면 한 30년밖에 못 쓴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쓰고 현재 핵발전 그대로 하면 100년 이상 쓰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한하지 않다는 거 첫째. 그래서 이제 따라서 그러면 무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재처리를 얘기를 합니다. 재처리라고 하는 건 이제 사용한 핵연료에서 그 연료 재해서 다시 회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1%도 채 회수를 못 합니다. 근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위험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위험한 게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고준위 폐기물이 굉장히 증가하고 여기 사실 플루토늄 사실 일본이 이걸 이용해서 수십 톤을 이제 빼냈는데 일본의 도카이하고 로카시오무라고 제철을 해서 일본이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플루토늄을 수십 톤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핵폭탄을 바로 만들 수 있죠. 제철이 방식이 뭐 제가 여기 전문은 사실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게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나 습식이라는 거랑 건식이라는 건데 습식은 이제 뭐 피렉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플루토늄, 우라늄, 리커버리 바이 익스트랙션에서 이거는 결국 질산에 녹여갖고 유기용매를 써갖고 그 분리를 하는 겁니다. 핵연료를. 근데 건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런 게 그 유기용매를 쓰는 건 아니고 아주 이른바 이제 그러니까 용융염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온도로 만들어 갖고 그래서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건데 이 건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고독 반응으로 함께 쓰면은 굉장히 좋다고 굉장히 알려져 있습니다. 핵연료 그 재를 20분의 1을 줄이고 방사능 독성을 1000분의 1을 줄이셔서 이게 꿈의 신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최근에 이 파이로 프로세싱을 하겠다고 뭐 굉장히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해서 뭐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정말 그럴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냐? 뭐 이게 자세한 말씀은 뭐 그렇겠습니다만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이 말이 그렇지 현실적으로 이거 하다 보면은 사실은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우리가 오히려 큰 거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고속로를 만들어서 이게 수백 년을 태워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근데 고속로 수명이라는 게 길어야 한 50년인데 이걸 수백 년을 태우려면 고속로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하나만 하더라도 이거면 경제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도대체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이건 너무나 이건 그 정말 제가 보기에는 허황된 얘기인데. 근데 더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고속로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고속 증식로라 그래서 이제 그 이 브리더라고 해서 이거를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성에서 증식로 이제 브리더라고 합니다. 이게 브리더라고 하는 거는 50배로 뭐 이제 말하자면 연료를 오히려 늘려준다. 그래서 플루토늄 경제란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시면 이제 고속 증식 반응, 그 Fast Neutron Reactor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식을 보시면 우라늄 238에다가 이게 중성자 하나 때리면은 이게 이제 239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것이 플루토늄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양전자가 튀어나오는데 하여튼 플루토늄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되지 않느냐. 그럼 플루토늄이라는 거를 우리가 핵연료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려면은 이거를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 중성자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성자 에너지를 엄청나게 줘서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감속제를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감속제라는 건 중상 속도를 느리게 해주니까. 그러고 해서, 그래서 물론 고농축을 쓰고 그러면 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굉장히 빠른 중성자를 이용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폐기물을 연료로 해서
핵폐기물이라든가 핵적 변화를 해서 그 반감기를 낮춰갖고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시다시피 플루톤을 만들으니까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은 연료가 나온다. 플루토늄이. 그래서 증식 비가 뭐 1.8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들으면 정말 꿈의 원자, 꿈의 반응으로 아니냐. 이게 바로 우리를 해결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 핵 폐기물도 다 뭐 많이 해결해 준다 그러고 상당 부분.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연료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이게 그래서 이제 증식로입니다. 증식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가장 핵심 문제가 이겁니다. 이게 감속제를 쓰면 안 되거든요. 감속제를 쓰니까 문제가 뭐냐면 조절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안정성이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잘못하면 정말 핵폭주가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불안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어봉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제어봉만으로 해야 되는데 감속제를 쓸 수가 없다는 게 가장 이제 치명적이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냉각제가 문제죠. 냉각제로 해야 물을 써야 되는데 물을 쓰면 물이 감속제거든요. 곧바로. 그렇죠. 감속제. 그러니까 물을 못 씁니다. 물 쓰면 안 쓰네. 되거든요. 이 반응이 전혀 안 일어납니다. 전혀. 전혀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나트륨. 예, 그래서 이제 나트륨을 쓰는데 나트륨이라고 하면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공기중에 나오면 그냥 폭발해도 불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거라서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거를 무릅쓰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브리더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프랑스에서 먼저 만들어서 이름을 슈퍼 피닉스라고 하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초불사조. 불사조네. 대단하죠. 이름이 초불사조. 초불사조. 그냥 불사조도 아니고 초불사조. 불사신이네, 불사신. 그런데 이거를 1984년에서 이제 만들어서 98년까지 돌리다가 결국은 폐쇄했습니다. 성공을 사실상 못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몬주라고 해서 몬주라는 건 이제 일본말로 우리말로 하면 몬수보살이라고 들어요. 몬수보살. 몬수보살. 문수보살. 만들었는데 이거는 94년에 만들다가 95년에 불이 나서 아무것도 시험가도는 못했고 2010년에 다시 또 하다 또 사고가 나서 이 사고라는 건 정말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하찮은 사고 같지만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거기에 무슨 공구 하나를 떨어뜨렸다는데 공구를 꺼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참 그러니까 저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제어봉 문제인데 제어봉을 위해서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게 찡겨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데 해체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생길 거라고는 정말 이건 도대체가 그래서 예측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정지를 시켜가지고 보수를 하려니까 안에 냉각제를 빼야 되잖아요. 나트륨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뺄 방법이 없는 거죠. 완벽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서 만들었는데 수전증을 못 막았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사실 독일도 만들었는데 독일은 완공하자마자 곧바로 폐쇄했습니다. 시험 가동도 안 하고. 돌리지 않았죠. 네, 돌리지도 않았고. 4조, 6조. 왜 만들었어요? 그거? 아니 4조, 6조 들어갔다고 그래.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뭔가 잘 될 줄 알고 만들었는데 프랑스나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진짜 아니다 싶으니까 프랑스나 일본 보니까 초기 80년대 요때 전후만 하더라도 이런 고성로가 굉장히 붐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완전히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그 일본의 경우에는 이 몬주의 걸 폐쇄 비용을 하면 이게 116조라고 그러더라고요. 116조. 폐쇄 비용이 몬주.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핵발전소는 기본이 조단이네요. 네, 조단이죠. 기본이. 참 그런 상황이. 일본이 핵으로 망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일본은 저는 그 후쿠시마 이후 핵사고 때문에 저는 일본이 거기서 그거를 처리할 방법도 없고 거기서 다시 회복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게 그런데 회복하는 방법이 하나가 전쟁이 아닐까. 대륙 진출. 저렇게 정말 걱정이 됩니다. 도망가는 거죠. 땅 버리고 땅 버리고. 대륙 진출. 대륙 진출은 한국을 통해서 만주.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을 꼬드겨서 전쟁을 치르겠다. 저희 후쿠시마 때문에 일본이 전쟁 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마지막 하여튼 토륨 얘기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증식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고소증 진로 말고 열 증식 반응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토륨을 이용하는 건데 터멀 브리더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토륨이라는 열을 이용하는 건데 토륨이라고 하는 건 사실 토양에 미량이 있고 그래서 자체 분해는 안 하지만 중성자를 흡수하면 이제 베타 분解한 다음에 우라늄이 얻어집니다. 토륨을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식을 보시면 토륨에다가 우라늄 하나 부딪히면 우라늄 233이 되고 그다음에
이 우라늄 233은 분열을 합니다. 여기다 중산자 때리면은 그럼 두 개로 쪼개지면서 이제 핵분열이 되니까 연료가 되죠. 그게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은 이제 토륨이란 건 이제 우라늄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흙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미량이지만 흙에 다 있으니까 흙에 다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체가 많고. 그래서 그 이제 증진도도 용이하고 또 스스로는 사슬 반응이 안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핵 반응 안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플루토늄 같은 걸 비교적 적게 만들기 때문에 뭐 그 핵폭탄 위험도 좀 별로 적고 그래서 좋은데 이것 때문에 관심을 못 끌었습니다. 핵폭탄 만들 수가 없거든요. 토륨 갖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 나라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을까 했지만 이게 세상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게 여기 단점이 있습니다. 큰 단점이 뭐냐? 뭐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스스로 핵 반응 안 하기 때문에 불쏘시개가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이 불쏘시개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외부에서 가속기로 이용해서 보통 불쏘시개 한다고 보통 설계를 합니다. 외부에서 입자 가속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엄청나게 비싼 거고 내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핵발전소 하나를 만드는데 거기다 붙여서 가속기를 하나 붙여야 되기 때문에 가속기 건설비를 생각하면 이건 경제성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 가속기라는 게 우리 뭐죠? 입자 가속기 보통. 입자 가속기가 예, 입자 가속기가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네.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뭐 사실상 굉장히 전망이 어려워서 자기에서 지금 뭐 미국, 독일은 하다가 말았고 지금 인도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뭐 이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뭐 미국과 독일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핵 분해에 대한 얘기고 지금 앞으로 남은 거는 이제 요새 갑자기 이제 뉴스가 됐던 핵융합이 어떻게 될 건가가 이제 남았는데 어떻게 좀 계속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